560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연료, 화물, 그리고 인간의 몸이 시속 29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점진적이거나 머뭇거림 없이 땅을 떠난다. 바퀴가 들리고 랜딩 기어가 접히며 8층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체가 분당 3000피트의 속도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무엇이 이 거대한 물체를 공중에 띄워주는 힘일까? 왜 더 무거운 비행기는 단순히 더 큰 날개만 필요하지 않은 걸까? 지금 해발산만 5000피트 상공에서 날개 표면 위 4cm의 공기층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특정한 비행속도에서 전체 시스템이 천천히도 아니고 경고도 없이 1초도 안 되어 완전히 무너지는 걸까? 양력은 움직이는 날개 아래의 공기압이 위쪽의 공기압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위쪽 방향의 공기역학적 힘이다. 이 압력 차이의 유일한 역할은 중력을 상쇄하는 것이다. 에어버스의 380, 즉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상업용 여객기에서는 이 역할을 위해 이륙시 약 5.5메가뉴턴의 위쪽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수치를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완전히 적재된 시멘트 트럭 50대를 오직 움직이는 공기만으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것과 같다. 케이블도 구조물도 아니다. 움직이는 공기뿐이다. 이 역할을 해내는 날개는 겉보기에는 거의 터무니없이 얇아 보인다. A380의 날개는 뿌리에서 끝까지 약 36m 길이이고 약 33도 뒤로 젖혀져 있으며 가장 두꺼운 부분 동체 근처에서도 위에서 아래까지 약 1.5m에 불과하다. 이는 표준 출입문폭보다도 얇은데 에펠탑보다 무거운 물체를 지탱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드는 질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배운다. 교과서에 인쇄되어 있고 교실 포스터에 걸려 있으며 수많은 공학도들에게 가르쳐진 그 답은 사실 틀렸다. 약 8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는 이렇다. 공기가 날개의 앞부분 리딩 엣지에 부딪혀 갈라진다. 날개 윗면은 아랫면보다 더 길게 곡선으로 되어 있다. 윗면 공기는 더 긴 경로를 따라 날개 후단에 동시 도달하려 하므로 아랫면보다 속도가 가속됩니다. 공기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것이 베르누이의 원리이고 베르누이의 원리는 실제로 존재한다. 윗면의 압력이 낮고 아랫면의 압력이 높으니 날개가 위로 밀려 올라간다. 깔끔하고 논리적이다. 윗면과 아랫면의 공기 덩어리가 반드시 트레일링 엣지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는 동일통과 시간 모델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반증되었다. 연구자들이 염료와 고속 카메라로 공기 흐름을 추적했을 때 윗면을 따라 이동한 공기가 아랫면을 따라 이동한 공기보다 트레일링 엣지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공기 덩어리는 만나지 않는다. 애초에 만난 적도 없다. 동일통과 시간 가정은 올바른 답을 내놓긴 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논리로 압력 차이를 설명하는 편리한 이야기였을 뿐이다. 나사는 1990년대에 이 모델에 대한 정정 자료를 발표했다. 이 신화를 담은 교과서들은 그 후에도 수년간 교실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베르누이는 틀린 게 아니다. 압력 차이는 실제로 존재한 이 압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이야기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실제 설명에는 동시에 작동하는 두 개의 별도 엔진이 있다. 첫 번째는 날개의 형태, 즉 엔지니어들이 캠버라고 부르는 것이다. 날개의 윗면은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 곡선은 공기가 날개 위를 흐르면서 방향을 바꾸도록 만든다. 방향을 바꾸려면 곡선의 중심을 향한 구심력이 필요하고 이는 곡면 위쪽의 공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흡입력은 공기가 무언가와 속도를 맞추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존재한다. 두 번째, 엔진은 받음각이다. 날개는 앞부분이 위로, 뒷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임이 엄청난 양의 공기 기둥을 아래로 밀어낸다. 아래로 밀려난 공기 1kg마다 날개와 그에 연결된 모든 것이 위로 밀려난다는 뜻이다. 뉴턴의 제3법칙이 산업 규모로 적용되는 것이다. A380 항공기는 순항 중 매초 수백 톤의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 날개는 하늘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날개는 공기 방향을 바꾼다. 다들 이 점을 놓친다. 날개 위 흡입력은 부수적이지 않다. 이게 핵심 원리다. 순항 시 윗면의 저압 영역이 전체 양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고압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즉, 날개는 밀려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윗면의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얼음 손상, 오염, 잘못된 각도 등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날개가 양력을 생성할 때마다 그만큼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 날개 끝에서는 날개 아래의 고압 공기가 위로 넘쳐 윗면의 저압 영역 쪽으로 휘감기며 날개 끝 뒤로 보이지 않는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는 기둥을 형성한다. 이것을 윙팁 와류라고 하며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A380의 윙팁 어류는 항공기 뒤로 최대 900m까지 이어진다. 이는 9개의 축구장 길이에 해당하는 회전하는 공기로 A380이 지나간 지 3분이 지난 후 3km 뒤에서 마주쳐도 경비행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하다. 이 때문에 항공교통관제는 오직 와류 위험 때문에만 존재하는 분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대형 항공기에 회전하는 후류는 반경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지속시간도 수분에 이르는 물리적 위험 요소다. 이 회전 후류는 에너지 손실을 초래한다. 모든 와류는 양력이 측면으로 손실됨을 뜻한다. 이를 유도항력이라 하며 날개 부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양력이 커질수록 와류 손실도 늘어나는데 이것이 윙넷의 존재 이유다. 현대 상업용 항공기의 위로 꺾인 날개 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윙넷은 양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윙넷의 유일한 기능은 날개 끝 와류의 형성을 방해하여 고압의 공기가 아래에서 저압의 위로 새어나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막는 것이다. 잘 설계된 윙넷은 유도 항력을 약 5% 줄여준다. 15시간짜리 대륙간 비행에서 5%의 항력 감소는 한 번의 비행마다 약 3,000kg의 연료를 절약하게 해준다. 이는 매번 장거리 비행마다 높이 약 2.5m의 곡선 금속 핀 덕분에 소형차 한 대 무게에 해당하는 연료가 절약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500톤짜리 항공기의 날개 끝이 미적 이유가 아니라 대규모 와류 억제를 위해 괄호처럼 구부러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개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리콥터 로터일 것이다. 둘 다 양력을 발생시킨다. 둘 다 움직이는 블레이드의 위아래 표면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존한다. 하지만 헬리콥터 로터는 모든 기능적 측면에서 회전하는 날개다. 로터는 회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대 공기 속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진 속도가 0이어도 공중에 정지할 수 있다. 고정익은 공기 속도가 0일 때 양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A380이 활주로에 멈춰서 있을 때는 엔진이 아무리 강하게 작동해도 의미 있는 상승력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날개가 작동한다. 10톤의 양력을 발생시키는 헬리콥터는 지름 약 14m의 로터를 분당 약 250회 회전시킨다. 같은 10톤의 양력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는 시속 280km로 고정익을 사용한다. 양력은 상대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놀라운 유사점은 두 시스템 모두 정확히 같은 소용돌이 손실을 치른다는 것이다.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 역시 날개 끝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모두가 알아듣는 헬리콥터 특유의 리드미컬한 쾅쾅 소리는 주로 한 로터 블레이드가 앞서 지나간 블레이드가 남긴 소용돌이 자국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다. 물리 법칙과 손실은 같고 더 시끄러울 뿐입니다. 글라이더도 A380과 동일하게 양력을 생성합니다. 베르누이, 뉴턴, 압력차, 익단화류 모두 같습니다. 차이점은 에너지원에 있다. 여객기는 하강하지 않고 양력을 만들어내는 비행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력을 사용한다. 글라이더는 중력 위치 에너지, 즉 고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로 전환하여 양력을 유지한다. 글라이더와 A380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양력을 만들어내지만 한쪽은 하강을 거부할 뿐이다. 최신 글라이더는 양력 대 항력비가 60을 넘는다. 최신 여객기는 대략 20일 정도를 달성한다. 글라이더는 공기역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비행기다. 단지 태평양을 555명의 승객과 함께 건널 수 없을 뿐이다. 이제부터가 정말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 킬데빌 힐스 오빌라이트는 274kg 무게의 천과 가문비나무로 만든 복엽기의 하부 날개 위에 엎드려 있다. 엔진은 오빌과 그의 형이 자전거 가게에서 직접 만든 4기통 블록으로 12마력의 출력을 낸다. 이는 현대의 승용 잔디 깎기보다도 출력이 낮다. 바람은 약 27km 속도로 차갑고 일정하게 분다. 오전 10시 35분 비행기는 36m를 이동하며 12초 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이 가능한 중량 비행기가 이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리고 아무도 아직 정확히 왜 그것이 성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트 플라이어의 날개는 약 6대1의 양력 대 항력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즉 6뉴턴의 양력을 만들어낼 때마다 1뉴턴을 항력으로 잃었다. 현대 상업용 여객기는 17대1에서 20대1 사이의 양력 대 항력 비율로 운항하며 이는 같은 항력 손실로 약 3배의 양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6과 20 사이의 그 격차는 더 좋은 엔진이나 더 강한 소재 때문이 아니라 190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학적 원리의 결과다. 라이트 형제는 유도 항력에 대한 공식이 없었다. 그들은 신발 상자 크기의 집에서 만든 풍동에서 200개가 넘는 날개 형태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고
결과를 손으로 기록하며 반복적으로 추락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날개 형상을 경험적으로 발견했다. 최적의 날개 형태를 만들기 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은 아직 15년이나 더 지나야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 상공에서 수백 대의 항공기가 격추되고 있던 그때 루트비 프란트리라는 독일 엔지니어가 양력선 이론을 발표했다. 이것은 날개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날개가 생성할 양력과 발생할 유도 항력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초의 수학적 체계였다. 이 이론은 정밀한 방정식을 통해 끝이 좁고 뒤로 젖혀진 날개의 공기역학적 우수성과 타원형 양력 분포가 유도 항력을 최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발표 당시 전쟁 중이던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들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1920년 이후 제작된 모든 상업용 항공기 날개는 끝이 좁아지고 뒤로 젖혀진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틀의 방정식이 그것이 최적임을 증명했다. 세계대전 중 한 독일 수학자가 쓴 그 이론이 오늘날 하늘을 나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의 날개 형태가 지금과 같은 이유다. 상업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심한 난기류를 만나고 머리 위 수납함이 흔들리며 승객들이 팔걸이를 꽉 잡을 때 날개 끝은 최대 6m까지 위로 휘어진다. 그 힘은 구조적 결함의 경고가 아니라 설계된 것이다. 딱딱한 날개였다면 같은 하중에서 부러졌을 것이다. 날개의 힘은 그렇지 않으면 금속을 파손시켰을 에너지를 흡수한다. 승객이 이륙 중 창밖을 내다보며 날개 뒷부분에서 패널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바로 파울러 플랩이며 이 플랩은 날개의 유효 표면적을 최대 25%까지 늘려준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더 낮은 속도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얻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500톤에 달하는 항공기가 고속도로만큼 긴 활주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여객기가 횡풍 속에서 착륙할 때 기수코가 진행 방향에 비해 옆으로 향하는 것은 조종사가 양쪽 날개에 걸친 받음각을 비대칭적으로 조절하여 측면으로 밀리는 현상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를 회전시키는 것과 동일한 물리법칙이 비행기가 비스듬히 착지할 때도 기체를 곧게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들어가고 엔진 소음이 줄어들 때 그 감소는 단순히 조종사가 스로틀을 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받음각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항 고도에서는 공기가 해수면보다 대략 30% 정도 덜 조밀하며 이는 약 3500m 높이의 산 정상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희박하다. 덜 조밀한 공기에서 동일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날개가 더 빠른 속도나 더 큰 받음각이 필요하다. 순항 속도가 그 일부를 담당한다. 나머지는 받음각이 담당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추운 아침에 제빙 트럭이 출발 전 항공기에 분사하는 것은 주로 동체나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날개 윗면을 보호하고 있다. 신용카드보다 얇은 0.5mm 두께의 서리층만으로도 윗면을 따라 흐르는 매끄러운 측류 기류를 방해하여 흡입 구역을 생성하는 데 지장을 준다. 이러한 방해는 이륙에 필요한 속도에서 양력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0.5mm의 얼음만으로도 연료가 가득 차고 만재된 상업용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군용기가 밀집 편대로 비행할 때 뒤따르는 조종사들은 선두기의 날개 끝 남쪽 측면 바로 뒤에 위치하여 선두기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 구역 안에 들어간다. 앞서가는 항공기가 제공하는 무료 양력이다. 철새들이 V자 편대로 나는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항공공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이를 공식화하기 약 5천만 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을 발견했다. 조종사가 비상시 착륙 전 연료를 버리는 건 기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접근 중 조종 가능한 최소 속도는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항공기는 더 낮은 속도에서 실속하며 이는 비행 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종 접근 시 엔진 출력이 낮아도 날개는 비행 속도만으로 양력을 만들어낸다. 추력은 단지 하강률만을 조절한다. 항공기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공기는 얼마나 빠르게 내려갈지 정확하게 선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모든 항공기, 모든 비행, 공중에 있는 매 순간마다 협상하는 제약 조건이다. 양력엔 속도가, 속도엔 추력이, 추력엔 연료가 필요하며 이는 곧 무게 증가로 이어집니다. 무거울수록 양력이 더 필요하고 이는 유도 항력과 추력, 결국 더 많은 연료 소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력을 제공하는 날개에는 한계 고도가 있다. 받음각을 대략 15도에서 17도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무언가가 망가진다. 윗면을 따라 흐르는 매끄러운 공기 흐름, 즉 전체 양력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흡입구역을 형성하는 측류가 날개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그 흐름이 점점 얇아지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흐름이 분리되고 압력 차이가 무너져서 양력이 1초도 안 되어 75%나 급감한다. 이것이 실속이다. 엔진 고장도 구조적 결함도 아니다. 날개가 단순히 날개 역할을 멈추는 것이며 유일한 회복 방법은 받음각을 줄이고 기술을 아래로 내리고 고도를 속도로 바꿔서 지면에 닿기 전에 공기 흐름과 압력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한 대의 항공기 두 가지 규칙. 충분한 양력을 생성하고 날개가 작동을 멈추는 속도 이하로 비행 속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닿을 때까지 동시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긴장이 마침내 어떻게 해소되기 시작하는지 보여주겠다. 기존의 알루미늄 날개는 거의 한계에 다다라 수입 각도, 윙넷 형상, 표면 마감 등을 최적화해서 얻는 이득은 이제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측정된다. 이론적인 도구들은 100년 넘게 정교해졌지만 실제 재료인 알루미늄은 무게가 고정되어 있다. 날개 구조의 1kg은 수익도 창출하지 않고 양력도 발생시키지 않는 1kg이다.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의 현재 초점은 날개의 형태에서 날개를 구성하는 재료로 옮겨갔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주로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로 만들어진 날개를 사용한다. 이 재료는 경화된 수지에 짜여진 탄소섬유를 넣어 만든 것이다. 이러한 날개는 동등한 알루미늄 구조보다 약 20% 더 가볍고 끝부분이 더 많이 휘어져도 금속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다. 787의 날개는 심한 난기류에서도 설계상 양쪽 끝에서 약 7m까지 휘어진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에어버스는 차세대 협동체 항공기를 위해 이와 유사한 전복 합체 주날개 구조를 개발하는 Wing of Tomorrow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구조물 어디에도 금속 하중 경로가 없는 완전 복합제 날개는 실험용 항공기에서 이미 존재한다. 상업적 규모의 생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격차는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500톤급 항공기가 비행하는 건 중력을 계속 이겨내기 때문이죠. 매 순간 이 속도, 각도, 압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된 협상이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착륙한 모든 상업 비행은 2명의 미국인 자전거 정비공과 1명의 독일 수학자가 15년과 세계대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같은 방정식의 절반씩을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스포일러가 펼쳐지며 날개는 하늘을 놓아준다.